40년 연속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암인데요. 암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질병이지만 최근 많은 임상시험을 통해 항암제 신약이 놀랍도록 발전하고 있어서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 고대구로병원 혈액종양내과 강은주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혈액종양내과 강은주입니다. 먼저 암은 크게 유방암, 대장암, 위암과 같은 특정 장기에 발생하는 고형암, 그리고 조혈기관이나 림프절, 림프기관에 발생하는 혈액암으로 나눌 수 있다고 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종류에 따라서 치료법도 다른데 특히 고형암 분야의 임상시험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고형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이런 항암제를 이용한 암 치료가 모든 환자들을 완치시킬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암을 더 잘 치료해서 생존 기간을 늘리고 또 오랫동안 편안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새로운 약물 개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암의 발병 기전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고 아직까지는 치료 약제의 효과에 한계가 있어서 사실 더욱 더 좋은 치료 약제를 개발할 필요가 계속 있죠. 그 분야가 바로 고형암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진료 현장에서도 이런 임상시험을 통한 많은 변화가 있다고 좀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세포 독성 항암제라고 부르는 일반 항암제가 이제 예전에 가장 중요한 항암제였죠. 예전에는 그런 약들만 있었는데 이제 2000년대 들어서는 표적 항암제라는 것이 개발되고 또 2010년대 이후로는 면역관문 억제제라는 항암제들이 개발이 돼서 환자분들에게 효과를 증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이 효과의 증명은 임상시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암 환자에게 이제 시행되는 신약 표적 항암제나 면역관문 억제제들이 실제로 환자분들의 치료 결과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망률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폐암 이야기를 좀 자세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폐암은 임상시험이 가장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암종이기도 하고 치료 성적이 좀 많이 좋아져서 표적치료제 그리고 면역관문 억제 항암제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암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실제 진료 현장에서도 신약이 좀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또 궁금합니다. 네, 진짜 폐암 환자분들에게는 신약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폐암 환자분들 중에는 이제 EGFR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분들이 있는데요. 이 EGFR 유전자 돌연변이가 암을 악화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고 그래서 이를 표적으로 하는 신약 표적 치료제가 개발이 돼서 임상시험을 했더니 기존에 우리가 쓰던 세포독성 항암제를 썼던 분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중앙 생존 기간이 폐암 4기 기준으로 예전에 일반 항암제는 겨우 1년 정도였다면 EGFR 표적 치료제를 쓴 경우에는 3년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쓰이고 있고 또 이런 비슷한 표적 치료제인 알크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을 때 또 알크 표적 치료제를 개발을 해서 썼더니 환자분들한테 좋다. 이게 이제 임상시험에서 확인이 됐고 실제 현장에서 저희가 쓰고 있는데 일반 항암치료 쓰신 분들에 비해서 이제 중앙생존 기간이 거의 5년 가까이 되는 걸로 보고 있어서 네. 실제 현장에서 당연히 이제 이렇게 새로 개발된 표적 항암제를 쓰고 있죠. 생존 기간이 이렇게나 많이 연장이 됐다고 하니까 이거는 정말 유의미한 결과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아요. 그 세포 독성 항암제라는 건 암 세포의 그 특징을 공격하는 약인데요. 암세포의 아주 기본적인 특징이 죽지 않고 계속 분열해서 계속 성장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세포 독성 항암제는 이렇게 세포가 분열이 계속 빠르게 되는 그런 세포들을 다 갖다 죽이는 약이라고 보시면 되고 표적 항암제는 이제 어떠한 표적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거나 단백질이 있거나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이 암세포가 나빠지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밝혀내고 그걸 못하게 만드는 것이 표적 항암제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최근에 나온 면역관문 억제제라는 약들도 있는데 이제 이 면역관문 억제제는 또 색다른 기전인데 원래 우리 몸 안에 면역 세포들이 이제 암세포하고 싸우고 있거든요. 근데 암세포들이 면역세포가 기능을 잘 못하게 눌러주는 브레이크를 겁니다. 그래서 그 브레이크를 오히려 풀어줘야 몸 안의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암세포하고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세포 간의 이 시그널이 면역세포가 더
우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암 환자들에게 있어서 5년 생존율은 아주 좀 중요한 지표이고 환자들에게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지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로 좀 더 구체적으로 폐암 치료에서 5년 생존율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 5년 생존율이라는 지표를 사실 이제 우리가 암 진단을 받고 5년이 지나서까지 생존하는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국립암센터에서 국가암 등록 사업 연례 보고서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0년대부터의 5년 상대 생존율의 추이를 전체 암 또는 각 암별로 볼 수 있는데요. 폐암의 경우 93년도에서 95년도 사이에는 전체 이제 1, 2, 3, 4기 모두 통틀어서 5년 상대 생존율을 12.5% 정도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2016년에서 2020년 사이에는 36.8% 지속적으로 이제 향상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와, 아까 10년, 15년 사이에 거의 생존율이 3배 가까이 좀 올라갔다고 하니까 정말 좀 놀랍습니다. 특히나 이제 폐암은 가장 좀 치료하기 네. 어려운 암, 사망률이 높은 암으로 알려져서 더욱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그동안의 의학 발전이 정말 다방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모든 결과가 이제 끌어진 것인데 사실 뭐 수술 기법의 변화도 있었고 또 전반적인 치료 환경이나 여러 가지 환자분들 케어하는 게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긴 하겠지만 이제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폐암 환자분들 중에서 수술을 하지 못하는 보통 4기로 보시는 그런 환자분들의 경우에 큰 변화가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폐암을 진단받았을 때 거의 절반에 가까운 환자분들이 4기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세포독성 항암제 하나만으로 중앙 생존 기간 뭐 한 9개월에서 1년 가까이 되는 약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 옵션이 생기면서 표적 항암제, 면역관문 억제제 그리고 이런 환자분들의 생존 기간이 이 신약으로 인해서 계속 증가하게 되니까 전체적인 5년 생존율도 증가를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표적 치료제만 해도요. 승인된 약물이 환자가 어떤 유전자 돌연 변이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11가지 정도 이거든요. 네. 그리고 표적 치료제를 쓸 수 없는 분들 모두가 다 쓰지는 못하니까 표적 유전자가 없는 경우에는 또 예전에는 다 일반 그냥 세포 독성 항암제만 썼었지만 현재는 면역관문 억제제로 또 쓸 수 있으니까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의 종류가 12가지, 13가지 뭐 이렇게 됩니다. 또 같은 조건이라도 어떤 약을 어떻게 조합할지 표적 항암제랑 면역관문 억제제를 같이 조합할지 또는 면역관문 억제제를 뭐 1개만 쓸지 2개만 쓸지 세포 독성 항암제를 붙일지 안 붙일지 뭐 이런 이제 경우의 수, 그 다음에 이제 뭘 먼저 쓸지 어떤 약을 먼저 쓸지 이런 것까지 다 고민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13가지 뭐 이런 경우보다 훨씬 경우의 수가 더 많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90년대 4기 비소세포 폐암 환자분들의 중앙 생존 기간은 뭐 9개월에서 1년 뭐 이 정도였는데 이제 2015년 이후에 진단받은 환자분들은 이제 표적 항암제 혜택도 받았고 면역 항암제 혜택도 받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중앙 생존 기간이 한 2년 가까이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임상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효과와 안전성이 증명된 약들로 환자들의 생존 기간에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정말 중요한 과정임을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사실 아무리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유망한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을 해서 실험실이나 이제 동물 대상의 실험에서 효과가 있어 보이더라도 실제 환자에게 확인을 해보았을 때는 그 결과가 예상과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고형암 환자분들에게 시행하는 임상시험은 특히 그 주된 목적, 아주 중요한 목적이 효과 밝히는 것, 그 다음에 안전성 밝히는 것, 이 2가지거든요. 이런 목적의 임상시험이 없는 신약 개발이라는 것은 사실상 존재할 수가 없고 또 신약 개발만큼 확실하게 이 전이암 환자분들, 고형암 환자분들의 생존 기간을 연장시켜 온 치료법이
없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아주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옵션이 많아졌다고 하는 거는 교수님께서도 정말 큰 네네.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과정에 사실 임상시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이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들도 조금 있으실 것 같아서 몇 가지 조금 네네네.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 결과를 다 알고 보니까 좋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임상시험을 할 때는 그걸 모르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미 효과를 다 증명한 약이 아니고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 효과를 과학적으로 증명해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결과로 나오게 하려면 잘 계획하고 이거를 나라에서 허가를 받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께 이 임상시험을 권할 시점에는 사실 의사도 이 신약이 얼마나 효과가 좋을지, 기존에 쓰던 약보다 얼마나 나을지는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환자분께서 참여를 해보시겠다고 이제 용기를 내고 결정을 하셔서 참여를 했는데 정말로 효과가 좋았던 분들이 계세요. 이제 뭐 제가 경험한 임상시험 중에서는 면역관문 억제제랑 표적항암제랑 일반항암제 이렇게 다 같이 쓰는 임상시험이 있었는데 네. 이제 그 치료군에 배정이 돼서 치료를 받으신 분이 이제 처음 진단받을 때 4기셨는데 5년 이상, 5년 이상 병이 좋아진 상태로 계속 유지된 경험을 하신 케이스가 제가 몇 케이스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케이스인데 이제 어떤 분은 첫 번째 임상시험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어느 순간 이제 또 병이 나빠졌는데 그 다음에 또 순차적으로 새로운 임상시험에 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또 들어갔더니 또 그 약도 효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두 약을 아직 우리가 기존 진료 현장에서 쓰지도 않는 약인데 이 신약 2번의 효과를 보신 거죠, 먼저. 예. 사실 이게 지금 신약이 나와서 임상시험을 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다 정리해서 보고하고 허가받고 그리고 환자분들한테 쓰기까지는 정말 수년이 걸리거든요. 근데 저희 환자분들이 그렇게 여유가 없잖아요. 몇 년씩 기다리고 있을 수 있는 여유가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임상시험에 들어가서 좋은 결과 얻으면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이런 좋은 경험이 좀 더 오래 기억에 남고요. 또 약간 이제 반대 경우는 이제 어떤 분은 저희가 이제 이런 임상시험을 소개를 드리고 한번 해보실지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그 약이 너무 생소하니까 안 하신다고 이제 하셨다가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지신 상태에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때 하신다고 해서 결국 못한 분도 네네. 계세요. 임상시험이라는 것이 동일한 조건에서 이제 결과가 나와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선정 기준, 그다음에 제외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준들에 해당이 안 되시면 참여 못 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임상시험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치료 옵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반대로 사실은 이제 말씀을 좀 권유를 드렸을 때 조금 불쾌하신다거나 그렇게 느끼시는 네네네. 분들도 좀 충분히 계실 것 네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임상시험 이렇게 이제 단어 자체에서 드는 느낌이 좀 그렇잖아요. 설명을 드리면 나를 테스트 해보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일단 안 하겠다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물론 불쾌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당사자께서 반대하시면 당연히 그 의사를 존중해서 참여하시지 않도록 하지만 이제 나를 테스트 해보려고 한다라는 그 생각 자체는 좀 오해라고 네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상보다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서 임상시험 역시 그것 자체가 하나의 치료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현 시대의 임상시험은 이게 누구에게나 그 결과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되고 안전하고 과학적으로 수행을 해서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도록 의료기관이나 시행자나 국가에서 늘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테스트 해보려고 하는 수준의 임상시험은 사실 요즘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임상시험이라는 과정 자체가 뭐 설계 단계부터 진행 단계까지 이제 굉장히 까다로운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진행된다는 것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환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좀 있으시다면요. 네, 네. 사실 이제 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 자체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이시라 이제 이런저런 말씀을 드릴 때 여유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임상시험을 말씀을 드릴 때는 그
가능한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마음을 닫고만 계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즘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단순히 테스트 해보려는 수준으로 임상시험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 실제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가 없으면 효과가 있는 신약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 나올 때 다 보셨잖아요. 임상시험하고 막 뉴스에 나오고 그래서 인정을 받고 이제 이런 절차가 똑같이 항암제 치료 받는 분들에게도 필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또 전 세계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동시에 진행하는 임상시험도 있고, 또 사실 또 한국 환자분들의 특징이 서구 환자분들하고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환자분들만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든 저런 경우든 잘 계획해서 과학적으로 해야 되고 안전하게 해야 되는 조건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제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임상시험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옵션이 될 수 있을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환자분들께 또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네, 아주 중요한 절차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임상시험에 참여할 것인지 권유를 받으셨다면 어떤 임상시험인지 설명을 잘 들어보시고 환자분이 직접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 보호자가 결정해야 되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고요. 물론 이제 요즘 약들이 너무 많아지고 임상시험을 하는 상황이 굉장히 다양해서 설명 자체가 이제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것은 의료진에게 적극적으로 질문도 하시고 해결하신 후에 이 임상시험에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환자분 본인께서 직접 결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이 임상시험에 참여하도록 권유를 받았는지, 임상시험에 참여하면 어떤 게 좋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지, 또 어떤 부작용이나 예상되는 위험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이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이 이제 알아서 잘 해주겠지, 예, 그렇게 생각하시기도 하고, 또 다 신약을 받는다고 생각하시거든요. 다 신약이니까 또 다 효과가 좋겠지, 이렇게 생각을 막연하게 하실 수 있는데, 어떤 임상시험은 환자분이 신약군에 배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차이가 있고요. 또 내 이 옆 사람이 이 임상시험을 했는데 굉장히 좋았다더라 하고 이제 오셨는데 본인한테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표적 유전자가 없으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원하는 임상시험에 무조건 다 들어갈 수 없다. 이것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임상시험 특성상 이게 간단하고 쉬운 절차들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병원에서 모든 임상시험을 다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시는 병원마다 진행 중인 임상시험의 종류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떤 임상시험에 이제 권유를 받으셨으면 그것에 대한 설명 잘 들으시고, 또 본인께서 원하시는 임상시험이 있으면 그게 가능한 건지 의료진하고 잘 얘기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상시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으실 때는 이제 포털이나 식약처 등을 활용해서 좀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마련해 놨거든요. 그래서 임상시험을 권유 받으셨을 때 이제 고민을 그냥 혼자 하지 마시고 이제 또 고민만 하시다가 기회를 놓치시는 일은 없어야 되니까 이런 이제 포털이라든지 정보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찾아보시고 또 충분히 이해하시고 주치의하고 대화를 하셔서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진화하고 있는 항암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봤습니다.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것으로 신약을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 다시 한번 들고요. 이런 정보를 또 얻을 수 있는 곳 아까 잠깐 언급 주셨는데요. 한국 임상시험 참여 포털을 이용하시면 임상시험을 검색하실 수 있고 또 참여의향서 작성을 통해서 관련 임상시험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 임상시험 참여 포털 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인터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